자, 입시 문제 1번부터 같이 봐주시면 첫 번째는 뭐 계산해서 답을 찾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운 타입의 문제예요. 시멘트의 가격을 P로 가정을 해줬고요. 시멘트 시장의 수요함수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수요함수를 제시를 해줬고요. 우아형하게 설정하시면 되고 한 개 비용이 한 톤당 8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한 개 비용만 문제에서 설정을 해주면은 이게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윤값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제 고정비용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깔아줘야 되겠는데 지금 뭐 이윤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SMC와 PMC가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PMC는 80 수평선이고요. SMC는 4분의 1 곱하기 Q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파른 아래에 있는 예시 답안처럼 그림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려야 돼요. 준 대로 그려야 됩니다. 시멘트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뭘 이거 제가 칠판에다가 뭐 정돈할 이유가 없죠. 수요 곡선과 PMC 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멘트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상황과 아니지. 두 번째,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이 독점적으로 시멘트를 공급한다. 이윤 극대화 수식을 설정하는 것을 항상 기본 원칙으로 잡지만 얘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계산이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지만 계산이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MR은 MC 조건을 설명하시고 이제 MR 곡선을 끌어낸 다음에 PMC와 만나는 점인 120을 찾는 것도 결코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가 배점이 10점인데요. 버거운 배점은 아니죠. 문제에서 교점 2개 구하시고 여기서 꼭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멘트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상황과 A기업이 시멘트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중 사회후생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바람직한지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산출량을 도출하셔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산출량이 어디냐를 찾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외부 효과를 또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SMC하고 이제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최적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가 이제 외부 효과를 설명하시는 거죠. 간단한 배점 커요. 간단한 정의 먼저 하시고 이어서 이제 설문의 경우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설명하셔야 되겠는데 얘는 뭐 미분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보다는 SMC가 PMC보다는 위쪽에 위치해서 그냥 그 자체 아닙니까? 4분의 1 Q만큼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산출량을 도출합니다. 최적 Q스타를 구하면 SMC와 이제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찾으면 되니까 이 역시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16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서 각각의 경우에 자중 손실을 계산하시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번 완전 경쟁인 경우, 2번 독점인 경우 자중 손실을 구하는 것인데요. 뭐 실제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프야말로 비율을 정밀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중 손실을 비교해야 되는데 면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무렇게나 그리면은 잘못하면은 왼쪽의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런 그림에서는 비율을 정밀하게 맞춰준다.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0, 이쪽은 200절편 잘 찍어주시고 여기가 이제 240이고 여기가 이제 120이고 SMC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것도 잘 보여주시고 MR 곡선 그리고 이제 SMC 기준으로 도출하면 160이 나오거든요. 160이면은 왼쪽에 좀 붙어 있잖아요. 여기 SMC는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 Q 최적은 뭐 160까지 잘 찍어주시면 여기가 바로 독점 시 자중 손실, 이쪽이 바로 완전 경쟁 시 자중 손실이 될 것입니다. 농담이었어요. 농담. 예. 이게 제일 좋다, 그죠? 바람직한 곡선과 실제 달성된 수량 사이의 삼각형이 자중 손실이라고 보통 제가 예비순환쯤에 말씀드리는 방식이 이제 그림이 복잡할수록 더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처럼 자중 손실이 면적 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제 면적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상황이 더 바람직한지는 그림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사실 그림 자체라는 건 직관력을 키우는 거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면적을 간단하게 보이면서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 쪽이 경쟁 쪽에서 좀 더 크네요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최적을 달성하자라는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게 있죠. 그죠? 차선의 정리 언급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은 좋은 거고요.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왜곡이 하나 존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점이라는 추가 왜곡이 존재할 때 자준 손실이 더 낮아진다라는 게 차선의 정리의 어떤 그 함의를 꺼낼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거기에도 은근히 배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소결. 예, 비교는 했죠. 독점 쪽이 사회우생 값이 더 큽니다. 경쟁보다 크고 차선의 정리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꺼내 주시면은 20점 배점에 어울리는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뻐꼬 씨가 배점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고 시간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써야 되는 것까지 한 20점 정도로 배점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 세금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바람직한 균형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보조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마도 보조금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때만큼은 이제 그냥 조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면 보조금, 양수면 조세, 음수면 보조금이라고 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제 조세 부과 효과라고 먼저 보세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세 부과가 일반적으로 이윤세를 때려도 의미가 없고 정액세를 때리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종량세라는 형태로 이제 때려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T, Q만큼 이렇게 종량세를 때려 버리게 되면 이제 기존의 PMC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기존의 PMC 플러스 T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독점 기업은 이렇게까지 하고 두 번째 최적 T 도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독점 기업은 MR하고 자신이 새롭게 바뀐 PMC 플러스 T를 이제 일정하게 만드는 점에서 일치시키는 곳에서 산출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 T는 미지수고 목표는 160이에요. 그러니 160을 수식에 대입하시면 T값을 도출할 수 있는 또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음수값이 나오면서 보조금이 이제 도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바람직한 수준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가를 밝힌 거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면 실제로는 독점 기업의 산출량이 이제 경쟁보다는 줄어드는데 외부 효과라는 측면 때문에 독점 기업의 산출량보다는 조세인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실제로 외부 효과를 고려할 때 최적 산출량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조금을 오히려 지급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림 하나 더 그릴 수는 있습니다. 배점보다는 또 쓸 말이 적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요 PMC 보이세요? PMC? 요거하고 MR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찾아주거든요. 그러니 여기를 관통시키도록 보조금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제 보조금이 실제로는 이제 MC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40만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림을 못 그렸더니 40이면 중간에 꺾여야 되는데 또 되도록이면 이제 비율을 맞추는 게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 제가 위에다 그냥 덧대서 그림을 그려버렸긴 했는데 요거는 또 잘 그렸지. 왜냐면 이제 컴퓨터 썼으니 이제 시점으로 보내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에라는 형태로 그림의 추가적인 부연 설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결코 높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2문.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노동 부가적 생산함수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만큼 능동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굉장히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예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연평균 7%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4%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7이었던 게 4로 떨어졌다라고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고 이제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낮아졌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외환위기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또 기출은 14년 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뭐 그런 코멘트를 까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외환위기와 함께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아니 그러면 위의 모형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붓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코멘트는 괜찮아도 문제의 중심은 아니다. 경제성장론 솔로 모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점점 속도가 체감하고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이제 그 균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2000년 이후로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모형에서 전제하기 좀 어려운 이제 추가적인 전제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외환 위기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기술 수준의 증가율 자체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쓸 수는 없고요. 인구 증가율 자체도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균제 상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느려진 것이다 정도로 쓸 수밖에 없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 9%를 유지하다가 7로 떨어졌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도 솔로 모형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 문제는 그 균제 상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느려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다. 소결 적으면서 뭐 솔로우라는 것이 모형 자체가 이제 1인당 투자량하고 1인당 요구 자본량의 격차만큼 다음 기로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설문에서 모형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라는 사건이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뜨린 것도 부인할 수 없으나 위 모형에 따르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자, 배점이 그래도 넉넉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입니다. 균제 상태에서 효율 노동 단위당 자본을 구하고 변수의 증가율,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뭔지 아시죠? 경제성장론 출제가 되면은 자본 축적 방정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 축적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무조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전형적인 타입보다 조금은 이제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 역시 마인드 교재에 있어요. 그 노동 부가적일 때 자본 축적 방정식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죠. 자본 축적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k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얘가 제일 먼저 빨리 해야 돼요. 되게 빨리 해야 되는데 델타 k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 KT 플러스 1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은 KT가 이만큼일 때 다음 기회는 감가상각되고 남아있는 부분만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기회에 투자한 게 다음 기회에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1 델타의 이제 KT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가 일치하는 건데요. 직관적으로도 가능해요. 일단은 새롭게 투자한 만큼은 다음 기회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원래 K에서 감가상각으로 빠진 부분만큼 또 다음 기회에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누시고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K의 변화율로 바꾸면 라지 K분의 투자인데 얘는 S 곱하기 라지 Y죠. 저축률 곱하기 이제 Y만큼 바뀌는 것이고 K만 남습니다. 이때 재빠르게 여기다가 A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고 AN으로 나누시면은 준비 작업이 하나 끝나죠. 스몰 k분의 S 스몰 y 마이너스 델타. 실전 답안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 중이라면 한 단계를 더 적어드릴 수도 있지만 실전이라면 빨리 하는 게 능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준 대로 가시면 되죠. 라지 K라는 것은 스몰 K라는 것은 이제 라지 K를 A 곱하기 N으로 나눈 거라면서요. 여기에 로그 근사화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ln을 씌우고 이제 전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스몰 k의 변화율은 라지 k의 변화율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의 변화율 g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대입하고 정리하고 이제 K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안 곱해도 돼요. 왜냐면 자, 이 문제는 어찌됐건 그 균제 상태에서 균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겠네. 스몰 K는 이제 S 스몰 Y 마이너스 N 델타 그다음에 저기 G까지 다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균제 상태에서는 양자가 일치하는 거니까요. 그 등식에 주어진 함수를 대입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도출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각 변수의 증가율도 물어봤죠.
노동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때는 얘를 갖다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스몰 y의 변화율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균제 상태에서는 라지 y의 변화율은 원래 이렇게 되죠. 요거를 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라지 k의 변화율은 스몰 k의 변화율 플러스 GA 플러스 N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다 아닙니까? 스몰 y의 변화율이 0이면은 이제 GA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물어봤군. 따라서 0이다. GA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이제 GA와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순환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프는 멈춰요. 그래프는 멈추는데 이렇게 균제 상태 기준으로 그래프가 멈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인당이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인당이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멈춥니다. 그래프가 멈춰서 여기에 있는 스몰 k가 균제 상태에서 멈추고 그리고 이게 있고 저 y 함수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이 y도 멈춰요. 근데 멈춘 것은 an분의 y가 멈춘 것이지 이제 실제로는 n분의 y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스몰 y라고 가정되었고 이게 변화율이 0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a 값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는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n분의 y라는 것은 a 곱하기 스몰 y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로그 근사화를 취하면은 n분의 이제 라지 y의 변화율이 되는 것이죠. dln n분의 y는 실제로 dln a 플러스 dln 스몰 y가 됩니다. 얘는 0이지만 얘는 0은 아니잖아요. A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로 그래프상에 멈춰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1인당 기준으로 스몰 y는 꾸준히 오를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그래프 자체는 멈추지만 실제로 n분의 y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여기 기출해서 실제로 콕 집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만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식 따라가시면 정답 맞추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경제가 균제 상태에 있는데 그 동태적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함수들을 줬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황금률을 먼저 도출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황금률, 황금저축률 개념은 또 달라요. 보세요. 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경제에서 1인당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베스트라면 어차피 둘 사이의 거리를 극대화시키는 게 베스트가 됩니다. 곱하기 g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꾸준히 끌고 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실제로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점인 이 점을 찾으면 어차피 얘는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으므로 1인당 소비는 항상 극대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다시 한번 또 1인당 Y를 극대화시킨다라고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황금률을 간단하게 도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금률 도출할 때 일단 정의를 깔아주시고 두 번째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맥스 똑같이 1인당 소비하시면 돼요. 1인당 소비. 다만 제약 조건이 조금 모양이 다른 것 뿐이죠. n 플러스 델타 플러스 g a 곱하기 스몰 k로 다른 것 뿐이고 그러한 k를 찾아주면 어차피 1인당 소비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모형하고 달라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킨 대로 멈추는 건 아니고 g 증가율만큼 올라가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뭐 미분하면 되는데요. 미분하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작업 제가 말씀드렸죠. y 문제에서 준 대로 대입하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s를 그대로 두고 미분할 수는 없다. s를 얘를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y를 데리고 오면 어차피 y가 소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n 플러스 델타 플러스 g a k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하기 전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자 1개 조건은 dk분의 dy 이제 마이너스
이거 뭐야? 양자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형적으로 배우셨던 황금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하고 얘하고 직선이 같아야 되니 이거를 찾는 건데요. 설문의 경우 저축률이 지금 현재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금률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동태적으로 효율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축률을 올리면서 황금률로 간다라는 의미는 현재 저축률이 올라가면 현재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현재 소비를 줄이지 않고 미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군가의 후생 감소 없이는 안 되는 상태라서요. 현재 상태는 파레토라는 표현을 쓰면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거를 동태적으로만 바꾸면 돼요. 동태적 효율적인 상태이다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 황금률 수준으로 이동하기로 한다면 어떤 정책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동이 후생을 증진시키는지 설명하라. 새로운 균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나타내라는 것인데요. 이 역시 이제 전형적으로 저축률이 올라가는 그래프 기억들 나시죠? 저축률이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저축률이 원래는 이만큼 올라가니까 y 값은 이렇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황금률로 이동하게 되면 올라가잖아요. 나중엔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초반엔 빠르고 나중에는 느리게 접근한 형태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1인당 저축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역시 초반에 좀 빠르고 느리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1인당 소비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효율적 노동자 1인당 기준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지지만 뛰어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인드 교재 그래프가 좀 더 정밀하기 때문에 뭐 칠판에 그려드리는 거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축률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시간 경로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LN으로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LN으로 그리는 건 보통 변화율이 똑같으면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LN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그 자체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안 들으시면 언제 LN을 쓰고 언제 그냥 LN을 안 쓰는지 좀 혼란을 좀 겪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LN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LN A 그 다음에 LN B 요거 두 개 빼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B분의 A-B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변화율이 똑같으면 직선의 궤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LN을 쓰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시간 경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그릴 때 1인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저축,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요구자 분량, 뭐 소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두 번째 문제는 약간은 뭐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요즘은 좀 많이 나오니까요. 노동 부가적 이제 생산함수를 표시하고 이제 가정하고 푸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산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은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배점이 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쓸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경제가 그 중간 목표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최종 목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취하고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금리 타겟팅을 하고 있죠. 그죠? 통화량 목표제와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통화정책 사이의 장단점 5점은 그냥 키포인트에 제가 넣어버렸습니다. 뭐 새로 목차 짜는 것도 조금 이제 유치하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보통 이 느낌이죠. 실제로는 이 화폐 시장을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P분의 M 세로축에 R 설정하면은 P분의 MS에 이렇게 L 곡선이 설정되잖아요. 자, 이게 외생적으로 화폐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자율을 유지하는 거하고 통화량을 유지하는 건 공존될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죠. 자, 이자율을 이제 가만히 놔두고 싶으면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통화량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자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금리를 타겟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함정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금리 타겟팅이라고 적혀 있지만 1번은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쓰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은 테일러 준칙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과열이면은 금리를 조금 높이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좀 이제 안 좋으면은 금리를 조금 낮추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목표로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자율 변동이 조금 심할 수밖에 없지만, 금리를 목표로 했을 때에는 이제 정책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차이 정도를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에서 또 물어봐 버렸어요. 두 번째는 풀의 모형을 쭉 정돈하면 그냥 충분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목표에서 어느 경우에 통화량 목표제가 금리 타겟팅보다 효과적인가? 자, 요거 뭐 이제 목차 따로 정리를 해드릴 이유 없습니다. 사실 뭐 그냥 계속 그냥 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자, 여기 YR 평면의 ISLM이에요. ISLM에서 과거에는 화폐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면은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풀의 모형에서는 요거를 이제 하나로만 그려놨죠. 하나로만 그려놨기 때문에 뭐 편의상 하나로 놓고 보자는 거지 실제로는 안 움직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통화량을 유지하는 정책은 다른 이름이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고,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은 목표를 잡아두고 경제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LM을 위치를 바꾸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LM 위치를 줄여서 통화량을 줄여서 이렇게 큰 폭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자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생산물 시장의 교란보다는 LN 곡선의 교란이 큰 케이스를 보일 건데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IS가 안 움직였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LM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편의상 얘를 이제 없앤 겁니다. 따라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경제에서는 IS가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이제는 LN 곡선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타겟팅하면은 LM이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로 돌려놓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요. 통화량을 타겟팅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M1 타겟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화폐 수요가 바뀌면서 LM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통화의 역할을 하는, 화폐의 역할을 하는 다른 상품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실제로 통화량은 유지하고 있는데 LM이 움직일 변인들은 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의 균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뭐 깨끗하게 정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재에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거 사건이었다면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풀의 모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통화량 목표제가 효과적이고 어떤 경우에 금리 타겟팅이 효과적인지를 이 정도로 정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멈추면 안 돼요. 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발생했는지 경기 변동의 원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이 역시 전형적인 서술이 교재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의 이동성이 자유롭지 않았고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교과서의 화폐는 그냥 M1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적축성 예금 등도 이제 통화량에 포함을 시키는 것들이 지금 교재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제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본의 이동성 덕분에 뮤추얼 펀드 같은 것들, 또 뭐 MM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다 보니 그래서 LN 곡선의 변동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과거와 달리 통화량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LN 곡선은 좀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LM 없애고 테일러 준칙, MP 곡선을 넣는 게 어떻겠냐라는 뭐 이런 그 고민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설문이라고 좀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 변동의 원인이 과거에는 생산물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생산물 시장의 교란이 있어도 화폐 시장의 교란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통화량을 고정시키는 정책은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초창기에 콜금리 그리고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등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실제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한 5점 정도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환위기 전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과거와 달리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좀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 문제로 약간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